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비언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콜릿색? 똥색? 재킷을 입으셨어요. 네, 네. 바람이 되게 차졌잖아요. 금방. 가을. 어떻게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10월 1일부터 딱 추워지냐. 오늘 춥던데 진짜 그러니까 아침에 쌀쌀하더라고요. 예. 낮엔 또 더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따뜻해진다는. 네. 평년 기온을 되찾는 건데. 낮에.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똥색 잘 어울려요. 자, 가을이니까. 맞아요. 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네. 풍겨요. 해줘야죠. 가을 네. 남자.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렇죠. 예. 이따 커피 마시러 갈까요?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아니, 근데 굉장히 아닙니다. 봄빛깔이야 여기도. 어제 좀 과음을 좀 했습니다. 네. 아니 너무 퓨어해 보여요. 우리 방금 전에 홍정 의원 퓨어 경제 했는데 네. 퓨어한 김지혜 기자가 베이지 톤의 뭡니까 저게 약간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제 옷 그대로 입고 나왔나? 그래요? 집에 안 갔니? 그거 아닌데. 아니요? 네. 네. 하여튼 이뻐요. 네. 부럽습니다. 네. 딸기 주스 맛있어요?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요새 애들은 자기 것만 사오더라. 아니 시간이 근데 없어서. 양도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많이 먹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내시에 문 닫는 은행이 어딨냐는 최경환 부총리의 금융개혁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이 아니던 금융권 노사관계를 겨냥하면서 은행 지점의 영업시간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조 쪽의 힘이 너무 강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인을 금융권 노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은행의 사례를 들어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과 연봉제 등 성과주의 보상체제 확산을 위해 노조의 기선을 제압하고 사용자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융계 노동자들의 경우 오후 4시 반에 셔터를 내리지만 서류 검토 작업 등을 마치려면 통상 8시에서 10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최 부총리가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금융개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금융 노동자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하는 게 개혁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노동개혁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금융 대신에 금융노동개혁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오후 4시에 문 닫고 얼마나 은행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까? 저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네. 하여튼 끝난 다음에도 가보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결산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쁘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경제부총리가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어딨냐. 다른 나라는 몇 시에 문 닫아요? 네? 다른 나라는 좀 다르던데 뭐 일본은 3시에 닫는다고 하고요. 중국은 3시에 닫는데요, 최 부총리. 중국은 4시에 닫고 뭐 이렇더라고요. 중국도 4시에 닫는데요.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 뱅킹을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점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은행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굳이 뭐 4시에 문을 닫는 게 금융개혁을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전부 노동자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장이 계속 직원 탓만 하는 거죠. 예?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렇죠. 직원들한테는 니네가 똑바로 해라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아주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은행 노동자라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렇죠. 뭐. 네. 근데 이 최경환 부총리 보면 이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네. 분야마다 모든 걸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특히 금융 쪽은 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 여러 가지 뭐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막 금융 노조의 힘이 세서 뭐 어쩌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 놔두고 그냥 뭐 노동 시간, 연봉 이런 것만 좀 민감하게 딱 국민들 봤을 때 네. 말하긴 참 좋잖아요. 네. 야, 4시에 문 닫고 니들 도대체 그렇게 많은 연봉 받고 받고 딱 때리기 참 말하기는 되게 편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딱 때리기 좋은 워딩으로만 딱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이게 최경환 씨 어법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선과학을 딱 구분해 가지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금융개혁 우리 김재 기자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뭐 관치금융,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금에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금융정책 실패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거론하거나 뭐 반성하지도 않은 채 야, 4시에 문 닫고 니네 이렇게 돈 많이 받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도대체 이게 저는 이 워딩 이 발언이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저는 김재 기자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그러면 몇 시에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 개혁이라는 게 뭐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뭐 관습이나 뭐 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게 금융 개혁의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빼고 금융 개혁이 마치 뭐 노동자들이 일을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탓을 돌리는 건 조금 너무 현실을 정말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긴 노동을 하니까 김재 기자도 지금 지쳐가지고 안 떠 이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막 입만 열면 노동자 탓이야. 진짜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동자들 단결합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금융 노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김재 기자 금융권 출입하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벙쪄하겠죠. 열심히 일하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아마 근데 금융위원회, 뭐 금융감독원 이런 금융당국 쪽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브리핑 하나만 하더라도 뒤에다가 이 박근혜 정부하고 금융개혁이라는 그 입간판을 놓고 다 하거든요. 그게 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진짜 그걸 살려야 한다 같은 비슷한 거네. 그렇죠. 그런 걸로 진짜 계속 웃겨. 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개혁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 요즘에 좀 그걸 많이 하더라고 카메라에 잡히게. 근데 그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찍어주세요. 있는데. 이렇게 금융개혁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직원들이 이렇게 들고 막 있어요? 갑자기 브리핑을 막 뚝딱뚝딱 해서 뭘 들고 와요. 그다음에 탁 놓고 가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머리 때려요? 뭐 육두문자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금융 개혁이라는 게 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보험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갑자기 돌연 뭐
탓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개혁 잘 못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아마 금융위원회 뭐 위원장도 그렇고 그 은행 창구 사람들도 굉장히 직원들도 굉장히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참 그 재밌네요. 금융개혁 그런 걸 뒤에 붙이고 한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그게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요? 3, 4개월 전부터 금융개혁을 우리는 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쪽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개혁 열심히 한다고 막 뒤에 입간판 막 들고 서 있고 막 카메라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정작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란 말이야. 참나 답답합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4대 개혁 되겠어요? 그죠? 노동개혁 저렇죠. 전부 사람들이 실소를 자아내는 개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한때 낙폭이 컸던 고가 아파트 매매값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고소득층을 겨냥한 초고가 분양 아파트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608만 원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3년 4개월 만인데요. 고가 주택 가격 회복세를 틈타 서울 강남권과 부산 등에서는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은 가장 작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최고 4,305만 원으로 한 채의 분양 가격이 무려 10억 6,600만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주택 시장 과열기에도 초고가 분양 가격이 잇따라 등장한 바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부산에 평당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LCT 더샵. 부산 해운대. 네. 포스코 건설인가 보죠? 네. 더샵 포스코 건설입니다. 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살면? 펜트하우스. 네. 6가구가 그렇다는데 평당 7천만 원? 예. 네. 그런 아파트에 살면 뭐 스스로 고급져질까요? 근데 여기가 이 부산 해운대 이쪽이요. 네. 그 옛날에 혹시 부산 가보셨으면 보셨죠? 큰 그 바다 앞에 그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되게 멋진 그 주상복합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비싼데 거기 같이 지은 아파트래요. 그쪽에. 근데 원래 부산이 중국 화교 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자본 그쪽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되게 과열됐다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버블이 또 꺼지지 않겠어요? 그럼요. 지금 보면 부산에 7천만 원짜리 또 대구에 또 뭐 굉장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값이 60%에서 70%까지 뛰었다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주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동네는 무지하게 비싸고 또 아닌 데는 굉장히 슬럼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김재 기자는 고급진 데 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천 송도. 뜨고 있는데. 거기도 바닷가네? 그렇죠. 거기 뜨고 있는데. 해운대 같아요? 뭐라 말할지를 모르겠네요. 저 그렇진 않고요. 뭐. 여하튼 저는 좀 이런 고분양가 가격이 나오면 경쟁적으로 또 막 전 지역에 이렇게 투기 과열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막 외국 자본들도 막 섞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솔직히 우리 지금 소비가 되게 부진하고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전월세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전월세 이 과정에서 진짜 서민들은 다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도시 밖으로 외박으로.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많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특히 분양가를 이번 기회에 건설업체들이 요즘 이때 분양가 높여가지고 한 번 먹고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강남 평당 4천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동산 쪽에 그다음에 저기 부산에 평당 7천 이게 다 이런 그 건설업체들의 그냥 지금 현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한 번 딱 반짝할 때 먹고 튀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토건족들, 맞습니다. 건설족들이 네. 지금 또 한탕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정부가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붐업시켜서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정책에 같이 편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세지면 결국 손해보는 거는 서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네. 대책은 전혀 없고 이렇게 정부가 계속 의도적으로 집값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속지 말자. 절대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똑바로 보고요. 솔깃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전셋집을 구하는데 없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심각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월세를 낄까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요새 월 50만 원 월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주에 가면은 50만 원짜리를 보고 와서 계약하려고 가면 부동산에서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다 나갔다고. 그리고 80만 원짜리 있는데 조금만 더 쓰시라고 80만 원짜리 보시라고 그래서 좀 망설여지잖아요. 월 80. 네. 그러면 월 80을 어떻게 내요? 좀 안 되겠다. 좀 더 생각해보고 오겠다.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어떡하냐고 다 나갔다고 월 100 보셔야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통상 웬만하면 다 월 100만 원의 월세를 깔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러면 차라리 내가 빚내서 집 사겠다.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월세 거예요. 100만 원 낼 바에는 그 은행 이자로 돌려서 그럼요. 차라리 그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게 훨 정신적으로 낫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이사 분이 다니는 많은데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근데 네. 정말 그게 옳은 것인지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다른 아주 문제죠.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적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이분 또 내년 총선 때문에 곧 그만둔대요? 네, 선거 나온대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진짜 책임을 지고 역사 앞에 정정당당한 사람이 돼야죠.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답답하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디턴 교수가 소비자의 개별적인 선택과 사회적 부를 연계시키고 복지와 빈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경제학 발전은 물론 빈곤 정책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턴 교수는 수상소감도 눈길을 끄는데요. 그는 스스로를 세계의 빈곤과 사람들의 행동 방식,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의 절대 빈곤은 앞으로 계속 감소하겠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봤습니다. 이 디턴 교수가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냥 소위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경제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네. 결이 다른 이런 그렇다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경제학 쪽에서는 어떤 평가가 좀 있어요? 저 사실 의외로 이게 이번에 디턴 교수가 경제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의외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이제 이게 보통 이 노벨 경제학상 발표하기 전에 네. 기재부나 이런 이제 경제 출입 기자들한테는 네.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이 어디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KDI 됐든 뭐 서울대가 됐든 외국에 이제 그런 졸업한 그 연구위원들의 이제 명단과 출신 학교를 쭉 적어서 네. 기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이분처럼 프린스턴대 교수면 프린스턴대 졸업한 뭐 우리 뭐 KDI든 뭐 그 교수들한테 연결을 해서 네. 이분 혹시 수업 들어봤느냐 아니면 뭐 어땠느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이 교수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이분이 작년에 보니까 그 위대한 탈출이라는 그 책을 우리나라 번역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책이 나왔다는 것만 아는데 이 책이 보통 보수 진영에서 네.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보통 작년에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피케티 교수 있잖아요. 네, 토마 피케티. 그럼요. 토마 피케티랑 이 앵거스 디턴 교수의 위대한 탈출과 같이 묶어가지고 네. 자유경제원 같은 경우는 토마 피케티와 그다음에 디턴 교수의 뭐 어떤 양쪽의 입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평등을 통한 불평등을 통해서 피케티 교수가 뭐 어떤 소득 불평등을 통해서 어떤 뭐 경제 부 네. 그런 양극화 이런 걸 지적했다고 하면 디턴 교수는 우리가 뭐 여기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아까 나온 것처럼 그 뭐 꼭 이런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일정 부분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그쪽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논지. 그래서 자유경제원이나 이쪽 보수적 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인용된 그런 교수였는데 네. 그래서 일부는 디턴 교수의 이번에 그 경제학상 수상이 그동안의 약간의 그 좀 결과 그 어떤 진보 진영의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이번에 좀 그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그 한 곳이 네. 좀 그쪽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선정위원회 자체가. 네.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정말 저는 유디안 타츠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네. 책을 읽고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쭉 연구했던 어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디턴 교수가 꼭 그렇게 간만 건 아니고 네. 이게 꼭 무슨 피케티랑 같이 이렇게 뭐 반대 진영, 피케티의 반대 진영에 있는 교수는 아니다.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네. 불평등이 어떤 발전의 원동력으로 쓸 수 있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그쪽에 원동력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불평등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꼭 네. 이게 차별 이렇게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서 꼭 차별로 그 나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이 교수가 그동안 그 아프리카 뭐 개발도상국 어린아이 분배 복지 빈곤 이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꼭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불평등 문제를 꼭 뭐 분배와 그쪽의 어떤 보수적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견제했다.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저는 빈곤 문제에 천착한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세계 절대 빈곤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측면. 아프리카 보면은 진짜 대량 난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난미 이런 거 보면 저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절대 수치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뭐 희망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평가할 만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노벨상은 상금이 얼마일까 궁금하시지 않을까.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의외에 또 한 방이 있네요. 네.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예요? 그 금액이 크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과 좀 준 데가 다릅니다. 그런가요? 이게 스웨덴 그 중앙은행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따로 주고요. 노벨위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상금이 두 군데에서 만나? 우리가 뭐 문학상, 의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쪽은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주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네. 이름은 노벨 경제학상이지만 네. 다른 곳에서 줍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는 11억 3천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경제학 디턴 교수는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닌가요? 이 금액을 그러면 어쨌든 세계의 절대빈곤층에 있는 아프리카에 기부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해주셔야 네. 빈곤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있는 사람이다.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학자다. 이런 정도로 세계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연구를 아프리카에서 직접 오랫동안 가서 많이 하신대요. 그래요. 단순한 어떤 뭐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셔야겠네요. 현장에 가서 진짜 현장에 가서 빈곤 문제를 막 연구를 엄청나게 세게 하신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받으시면 네. 아프리카에 내시죠. 디턴 교수님 이거 들으시면 네. 안 되겠네요. 네, 들으시고 결정하세요. 아프리카에 내시는 걸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토크 시작하겠습니다. 11억의 상금이 생긴다. 그러면 김종철 부장은 어디에 쓰시겠어요?
저요? 네. 저도 기부해야죠. 기부? 네. 거짓말 방송용 맨날. 거짓말 마. 우리 솔직해져요. 네.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 기부 안 할 거잖아. 어디에서 쓰지?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까. 그래요? 네. 저는 빚을 갚겠어요. 맞다.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맞아요. 김윤상 씨한테도 저도 그래야 빚을 되겠다. 갚게 좀 주겠어요. 빚 빨리 갚아야 예, 됩니다. 네. 그 김종철 부장도 빚부터 갚으세요. 네. 정말. 기부한다니까 기부. 진짜? 좀 기부. 나눠줘.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시 여진이 있거나 제2차 왕자의 난이 생겨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텔 롯데 비롯한 한국 롯데 그룹의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 한국의 산법에 따라 그 기업으로서 태어나서 그리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예. 미안합니다. 예. 네. 왕자의 난 끝났다면서 신동주의 반란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또 롯데가 중심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집안 왜 이렇게 길어? 싸움이 안 끝나. 그죠? 형제들이 즐겨. 이번에는 그쪽 그 신동주 형 쪽에서 그러니까요. 좀 준비를 좀 단단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막 동생한테 다 카운터 졌잖아. 펀치 맞고 네. 뭐 어떻게 그 맞으면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제 말씀하신 장기전 즐기게 네. 갈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신동빈 회장이 국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때 여기 나와가지고 왕자의 난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형이 나서서 소송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신동빈이라고 잘못 읽었어. 신동빈 또 왜 이러지 했더니 신동주더라고. 네. 형이 또 네. 동생을 향해서 아니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이 집 형제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꼭 재벌 이런 재벌가 사람들 얘기하면서 네. 항상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네. 그런 옛 성현들의 말씀이 가끔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줄 알았더니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워. 맞아. 야, 이 사람들 진짜 네. 어마어마한데 아니 어쨌든 경영권을 다시 먹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형이. 그렇습니다. 너 혼자 다 먹어? 이건 안 돼. 그렇죠. 나눠 먹어. 네. 이렇게 지금 형이 나서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비를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형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이제 국감 때 네.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재벌 총수가 첫 그런 출연한 국감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연이랬나 출석한 거예요. 네. 예. 해가지고 왕자의 날은 끝났다 대국민 선언까지 했는 와중에 네. 형이 쫙 나타나서 지난주에 예. 기자들한테 갑자기 쫙 그 메일을 보내고 문자가 왔어요. 예. 갑자기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신동주 회장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게 웬 또 기자회견이지? 근데 신동주예요. 신동빈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순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네. 8일날 이제 갑자기 긴급 회견 문자가 쫙 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SDJ라는 SDJ? 네, SDJ라는 SDJ 코퍼레이션. 그렇죠. 뭐예요? SDJ? 신동주 약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촌스럽지 않아요? SDJ. 상상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붙여야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꼭 있어야 돼. 네. 네. 신동주 인터내셔널 이런 거 안 되잖아. 네. SDJ 코퍼레이션 이름으로 옵니다. 진짜 너무 웃긴다.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새로? 네, 가라로 만든 거 아니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국내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국내 사업을 하겠다. 네. 이분이 한국말 잘 안 되는데? 한국말 안 됩니다. 근데 SDJ 무슨 코퍼레이션. 저 아이돌 그룹 연예기획사도 아니고. 처음에 막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새로운 어떤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신동주. 상상력이 여기까지밖에 네. 안 되는데 어떤 이분이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일 양국에 걸쳐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발표한 게 세 네. 건의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예요? 일단 지난번에 롯데홀딩스 그 신동빈 회장이 네네. 일본에서 주총을 해가지고 네. 신격호 회장 아버지 그다음에 네. 자신 해가지고 이런 이사를 다 해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어떤 이사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시 환원해달라. 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소송. 그래서 3건 소송을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제 또 이 SDJ 코퍼레이션에서 또 네. 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네. 광윤사라고. 네네. 이것도 여기도 회사예요. 네, 그 일본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윤사라는 이 가족 기업인데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13일이니까 내일 주총을 한다고 해요. 14일에. 네, 내일입니다. 광윤사가 주총을 연다. 네. 그래서 뭘 결정을 해요? 2개의 안건을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네. 지금 신동빈 회장 있잖아요. 네네.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하고 동생을 또 자르는구나. 그다음에 그 자른 자리에 새로운 이사를 채우겠다는 안건. 2개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는 동생이 네. 형과 아버지를 잘랐고 이번에는 형이 네. 동생을 네. 자르겠다는 주총을 열겠다. 그걸 또 발표를 합니다. 여름에는 동생이 형과 아버지 자르고 가을에는 또 형이 동생 자르는 이런 네. 상황이네요. 참. 네. 그런데 이 광윤사라는 회사가요. 예전에도 계속 그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신동빈 회장 만약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네.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배구조에서? 그게 이제 여기 하도 지배구조가 복잡해요. 맞아요. 예. 그 지난번에 저희가 롯데 사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광윤사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 언론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지배구조가 워낙에 복잡한 그런 순환 출자 구조, 막 그 기업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무슨 뭐 수백 개, 700개가 넘죠. 그러니까요. 그럼 막 반도체 7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면서요. 네네. 네. 그런 어떤 반도체 회로 같은 이런 그 복잡한 지배구조 이 문제. 그래서 이번에 그 롯데가 그 신동빈 회장이 발표할 때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그 뭐 순환 출자를 올해 안에 해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잖아요. 네네. 이 광윤사라는 회사는 이 전체적인 어떤 지배구조에 어떻게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회사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상장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 그 언론이나 그다음에 네, 잘 몰랐어요. 이 지분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저번에 국감 때 의원들이 질문하고 롯데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얘기를 해요. 네네. 광윤사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네. 그때 이제 광윤사의 지배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네. 보면 사실상 이게 페이퍼 컴퍼니로 거의 가족들, 그러니까 신씨 일가가 거의 99.6%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광윤사 밑에 네. 일본 롯데홀딩스를 갖고 있고 일본 롯데홀딩스 밑에 또 호텔 롯데 서울 네. 뭐 국내 결사 그러니까 광윤사 그다음에 일본 롯데홀딩스 그다음에 호텔 롯데 그다음에 네. 국내 롯데 결사 쭉 이 광윤사를 이름만 있는 회사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사실상 그냥 건물 하나 그냥 사무실 하나 있고 네.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광윤사의 지배구조가 거의 신씨 일가가 99.6% 갖고 있는데 네. 아까 신동주 그 전 부회장 있잖아요. 네네. SDJ 그렇죠. 코퍼레이션. SDJ 코퍼레이션. 이 회장이에요. 여기 회장이에요, 네. 이분이. 이분이 언제 여기 취임하셨어요? 그냥 곧바로 취임을 하더라고요. 신동주 회장이 이 광윤사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38.8%. 그리고 그 어머니죠. 네. 시게미스 하스코. 시게미스 하스코. 예. 신격호 회장의 부인. 둘째 부인인가요? 셋째 부인인가요? 이분이 셋째 부인일 겁니다. 셋째 부인. 네. 예. 10%를 갖고 있고요. 신격호 회장이 0.72%. 그다음에 나머지 장학재단 0.08%.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그 주식이나 내지는 어떤 형 동생 마누라가 다 갖고 있네. 맞습니다. 그죠? 예. 아버지까지. 예, 아버지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50%니까 네. 이게 최대 주주는 아니죠. 월 항상 50% 플러스 1. 그렇죠. 51%를 가져야 네. 이게 뭐 어떤 주총이든 모든 안건이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해임시키려면 네. 51%를 가져야 돼요. 50% 이상을. 네. 그러면 여기 시게미스 하스코 엄마는 엄마는 아니고요. 아버지.
아버지. 신격호 예. 0.72%가 신동주로 갑니다. 신동주로. 네.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안 갑니다. 엄마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작은 아들 편이야. 그렇죠. 어떻게 큰 아들 편이 아니라 작은 아들 편이구나. 뭐 공식적으로 이 하스코 회사가 나는 신동빈 손을 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요. 네. 다만 롯데 주변 내지는 일가에서는 하스코 회사가 형보다 그러니까 큰 아들 장남보다는 신동빈 쪽에 네, 좀 더 무게를 한 거 아니냐. 그럼 51%가 안 되잖아요. 50.72%인데요. 네. 50.72%에다가 네. 장학재단 0.08% 이렇게 사실상 이제 신격호 회장 쪽에라고 보면 네. 사실상 1% 가까운 그러니까 50% 이상 넘어갔던 과반수 넘어가니까요. 네. 네. 이사직 해임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윤사 이 주총을 열어가지고 네. 동생을 날리겠다. 그겁니다. 그렇군요. 동생을 날리면 그러면 지배구조가 다시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광윤사 지배구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생을 신동빈 회장을 날린다고 해서 네. 이게 이제 롯데홀딩스 아까 광윤사 밑에 롯데홀딩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광윤사입니다. 근데 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지주회사 격을 네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롯데홀딩스가 주총을 열어가지고 네. 그 신동빈 회장이 네.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그 형을 쳤잖아요. 네네. 비록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광윤사고 최대 주주라 할지라도 네. 전체 50%가 되지 않습니다. 28%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최대 주주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광윤사의 최대 주주긴 한데 롯데홀딩스에 그렇다고 해서 롯데홀딩스의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 네. 안건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 쪽에서도 광윤사가 설령 뭐 신동주 회장이 네. 신동빈 회장을 날린다 하더라도 네.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에 크다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롯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격호 회장을 해임할 때 네네. 당시에 이렇게 해임을 하게 된 것은 롯데홀딩스인 네네. 거고요. 광윤사에서는 따로 해임을 안 했던 거죠. 안 했습니다. 그죠? 네네. 복잡해. 네. 머리가 아파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롯데홀딩스 위에 거죠, 광윤사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광윤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 50% 이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사실상의 그 최대 주주 내지는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신동빈 회장입니다.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신동빈 회장이고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롯데그룹 계열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윤사를 통해서 형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롯데 전반의 지배 구조에는 큰 흔들림이 없다. 네, 큰 영향이 없다. 미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소송을 해서 경영권 분쟁을 계속 벌이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그 신동주 회장의 의중이 뭐냐? 네.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SDJ 코퍼레이션 쪽에 사람들이 좀 몇 분이 모였어요. 네.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산업은행 지주 회장 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뭐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별도 홍보대행사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신동주 회장 쪽에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나 신동주 회장이 저번에 회견 때 말한 것처럼 네. 다시 원래로 되돌려 놔라. 신격호 회장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니다. 일본 쪽은 내가 맞고 한국 쪽은 너가 맞고 일본 쪽은 내가 맞고 아버지의 뜻은 근데 왜 너가 일본과 한국을 다 갖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띵?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저번에 예전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 전반적인 매출 이런 것은 거의 8대2, 9대1입니다. 한국 쪽 매출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그룹 매출에 사실상 뭐 반띵 뭐 한국 일본 하면 반띵 같지만 사실상 한국을 갖고 있으면 그룹을 다 갖고 있는 걸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동빈 회장은 일본 걸 꼭 그 일본 롯데홀딩스 가져야 될까? 네. 그 이유는 네. 아무리 여기서 한국이 네. 매출이 8대2, 9대1 엄청난 매출 갖고 일본 한국 쪽 그 그룹을 다 갖는다 한들 네. 현재 지배구조 상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사실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아무리 한국 거를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형이 예. 일본에서 자기 위에서 꽉 잡고 있으면 예. 자기는 형 밑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참 그 신격호 회장이 정말 신의 경지네요. 그 형제가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미우나 고우나 한 세트로 갈 수밖에 없게 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참. 그래서 신동빈 회장 입장에 보면 카마에 보면 내가 진짜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네. 카마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룹의 최종 지배 구조의 핵심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있고 그는 신동주 회장 형이 딱 갖고 있구나. 근데 이걸 엎은 거죠. 그렇군요. 이걸 뒤엎은 거고 신동주 부회장은 다시 이거를 제대로 돌려놔라. 이게 신격호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하는 거죠. 네. SDJ 코퍼레이션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주말에 조선비즈, 조선일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신동주 회장 쪽에서 신격호 회장과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 이 내용을 보도를 했던데 맞아요. 그 내용가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동주 회장 쪽에서 지금 사실상 신동빈 회장이 네. 롯데그룹 사실상 모든 걸 이제 정리가 됐고 그쪽으로 솔직히 왕자는 끝났다 이렇게 네, 이제 선언한 주장을 상태에서 하니까, 네.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의 이쪽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언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신격호 회장이죠. 그렇죠. 신격호 회장이 그동안에 잘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음더러 네. 최근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갑자기 언제 저기 지금 공사 중인 123층짜리 롯데 지금 공사 지고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직접 당신이 멀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 뿌리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육성이 막 나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계속 신격호 회장을 이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 7, 8월 경영권 분쟁 때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육성을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KBS 나왔죠. 맞아요. 그럴 것 통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동빈 쪽이 사실상 주총을 통해 가지고 왕자의 난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하니까 네. 아 이번에 다시 이제 소송전을 딱 들고 나오면서 다시 신격호 회장의 육성 이런 걸 틉니다. 지난 주말 조선비즈 쪽에서 이제 나온 보도가 신격호 회장의 이런 막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죠. 네. 거기에 보면 뭐 신동주 회장이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 네.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신격호 회장이 아버지는 나를 밀고 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뭐 바보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산을 가로챈다는 게 이거 정말 큰 범죄 행위 아니냐? 신격호 회장이. 예, 직접. 근데 이런 것을 그대로 따가지고요, 이게 보도를 흘리는 거죠. 보도를 하는 거죠. 아, 내 뒤에 아버지 있다. 내 뒤에 우리 아빠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아빠 나다. 힘내세요. 아, 후계자는 나다. 내가 장남이다. 그렇죠. 이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아버지 네. 좀 후광에 묻어가려는 듯한 이런 인상을 좀 자꾸 맞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장남을 장남답게 키우지 않고 엄마가 끼거나 아빠가 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좀 이렇게 좀 힘없이 자라는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 그 엊그제 회의할 때 회의가 아니라 그 회견할 때도요. 네네. 이분 신동주 회장이죠. 한국말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시는데 네. 그 다음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옆에 회장은? 통역 통역 하고요. 붙이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동주 회장의 부인께서 네. 나와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주장문을 대독. 아, 대신 그분은 읽어주고. 부인은 한국말을 한국 잘해요? 사람입니다. 한국 네.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신동빈 회장도 그럼 회견 그 때 두 분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아, 일본말로 하나 일본말 보죠?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글로벌해네. 그래서 그때 되게 방금 글로벌 말씀하셨는데 예.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예. 그 의원들도 롯데는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은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약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신동주 회장한테도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기자들이. 네. 네. 롯데는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네. 그랬더니 신동주 회장이 네. 그 잘 한국말 못하시잖아요. 네. 롯데는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야, 피해가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글로벌하게 피해 가신다. 네, 아쉽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과 뭐 그런 롯데 그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예, 국민들이 예, 짜증이 났습니까? 맨날 신문 예.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정치권도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네. 관료들이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노동개혁하고 바빠 죽겠는데 롯데가 맨날 신문에 일면머리에 나오. 아, 좀 비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그때 가만히 있던 정부가 움직입니다.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롯데를 상대로 그다음 국세청 네.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롯데가 두 손을 듭니다. 신동빈 회장 포함해서 네. 이렇게 다시 저희 개혁하고 뭐 지배구조 개선하고 뭐 순환출자 뭐 이런 거 다 해소하고 뭐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면 이게 그 롯데 경영권 분쟁이 워낙 시끄럽고 계속 언론을 타고 신문짐을 막 도배하다시피 하니까 네. 정부에서 정말 지금 노동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이 집권 3년 차에 네. 그런 많은 그런 개혁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알리고 뭔가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롯데 신씨일가 신격호 회장과 뭐 한국말 하네 안 하네 일본 기업이네 아니네 이거 싸우고 있으니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하여튼 참 웃픈 대한민국의 재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그나저나 신동빈 회장 쪽은 이런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참 회장님 이런 거 참 재밌다. 그렇죠. 네. 이쪽 회장님에 네. 대해서 어떤 반응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신동빈 회장 쪽은 네. 일단 자신들이 일단 키를 갖고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일단, 갑이야. 일단 승리했다라는 우리가 이겼다. 어떤 그런 네.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동주 회장 쪽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소송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는 있고, 네. 그러면 겉으로는 되게 뭐 차분하거나 아니면 뭐 애써 무시하는 그런 비슷한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저번에 그 신격호 회장이 육성 녹음이나 이런 거 다시 나오면 네. 꼭 자료는 냅니다. 대응은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신동주 회장 쪽에서 이 고령의 총괄 회장을 또 내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계속 이렇게 펴는 것은 결국은 롯데 그룹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뻔한 이거 매번 나오는 롯데 그룹의 그런 의례네요. 자료인데요. 의례적인 어떤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동주 쪽에서 이런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그 통해 가지고 여론몰이하는 거 되게 신경 쓰이는 눈치를 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룹적 인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이게 신동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 쪽에서 쓸 수 있는 그 반격 카드란 게 뻔하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뭐 소송전도 이미 뭐 예상했던 것이고. 네. 근데 우리가 이미 합법적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네. 절대 뭐 우리 흔들리는 게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여론몰이 하면 할수록 네.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지.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신동빈 회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면세점 상생 선포식 어제입니다. 네, 여기서도 한 말씀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이 면세점 상생 선포식이니까 네. 좋은 말로 우리는 네. 상생하겠다. 뭐 면세점 그러게. 홍보 그쪽 얘기를 하려고 갔다가 네. 워낙 신동주 회장 쪽에서 계속 소송전 그다음에 광윤사 뭐 해임건 지금 계속 뉴스를 생산하고 네네. 여론을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걸 하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제 이런 공개 석상에서 또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이미 이제 뭐 오늘자 신문에 다 많이 났습니다. 네. 최근에 또 불거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경영 투명성 제고 지금 현재 롯데 이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의 이런 노력들이 이런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신동주 회장, 부회장 쪽에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롯데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하려는 그런 노력들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만 끼칠 뿐이고 따라서 나는 네. 신동주 회장이 나는 뭐 흔들리지 않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그 롯데 면세점 그 앞에 상생 선포식 가서. 근데 사실 이거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말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걸었기 때문에 소송은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법적 대응해야 되니까 맞아요. 뭐 여러 네. 가지로 신동빈 회장 쪽에서도 복잡하고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 또 이렇게 또 싸우면 그렇죠. 정부가 금융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노동개혁이 막 그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번에는 또 막 금융개혁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얘네 왜 이러니? 그렇죠. 맞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동주 부회장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라고 하나요? 이런 그 사이클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는 지금 이 면세점 예. 이 특허 연장 이게 걸려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그룹의 명운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신규 그 면세점 입점 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롯데는 뭐 당연히 그때 이제 떨어질 거라고 거의 대부분 예상을 했지만 네. 핵심은 올해 말에 그 롯데 소공점하고 네. 그다음에 롯데월드점에 있는 면세점을 다시 또 재연장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정부가 그걸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시끄러지면 그때 안 이제 줘. 맞아요. 그게 지금 롯데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7, 8대 빨리 끝내는 것도 빨리빨리 좀 정리해서 그래서 뭐 우리 왕자는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 좀 바꾸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발표를 다 했는데 갑자기 또 신동주 회장 쪽에서 소송전 들고 오고 또 신격호 회장을 육성 틀어오고 하니까 네. 또 시끄러지니까 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내 지분은 챙겨야겠다. 그렇죠. 네?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건 좀 맞아요.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대의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닌 자기 문제가 더 급한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나저나 롯데도 참 그런 게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네. 뭐 계속 뭐 시끄럽다가 특허 만료되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 사회공헌 하겠다.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 그 정말. 자료를 냈어요. 롯데 쪽에서. 롯데에서. 네. 네. 롯데 듀티 프리 해가지고 듀티 프리. 듀티 연세. 프리. 참고 자료 무려 12페이지짜리를 냈습니다.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네. 기자들한테. 참고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도 아니고 참고 자료. 예. 롯데 면세점 기자들은 두 쪽 그렇죠. 넘어가면 안 봐. 맞아요. 근데 이거 12페이지. 비전 2020 발표해가지고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 정말 이거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상생 발표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참고 자료 네 번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롯데 면세점 딱 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네. 롯데 면세점. 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무슨 표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경제 효과, 관광 경쟁력 이렇게 관광객 유치, 뭐 브랜드 가치 막 하여튼 진짜 추상적이고 좋은 말들은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되게 보면서 하나 웃었던 게 한국 면세 산업의 선도 사례 해가지고 뽑았어요. 뭐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 면세 산업 발전에 롯데 면세점이 되게 열심히 했다. 했는데 그 선도 사례가 뭐냐면 네. 2004년에 배용준, 최지우를 가지고 한류스타 면세점 모델을 활용했다. 뭐야 그게? 이게 면세 산업 선도 사례래요. 진짜 웃긴다. 그렇죠. 네. 이게 네. 그 2000년에 국문 인터넷 면세점 최초로 오픈했다. 이것도 면세 산업의 선도 사례.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하는 건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 참 그러네요. 좀 안쓰럽죠. 제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이게 네. 이 면세점 사업이 되게 그동안에 좀 논쟁까지 아닌 논란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이게 특히 롯데호텔 같은 경우 네. 그 소공동 그 본점에 그 롯데 면세점 있잖아요. 네. 가보셨죠 한번? 예, 가봤어요. 그 두 개 층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 매출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일본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중국 롯데 사람들, 중국 사람 엄청 예, 많죠. 예. 그 조그만 매장이 매출이 2조 원이 됩니다. 에? 2조 원. 얼마 엄청, 안 크던데. 그렇죠.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잠실 월드타워점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는 거긴 좀 넓지 않아요? 네, 넓은 데 6천억. 그러니까 소공동점은 시내고 네. 교통이 편리하고 네. 또 그 명동 상권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요새 명동 가면요 한국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기 예전에 그랬어요. 그때 뭐였지? 국정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댓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그 전략적으로 가서 홍보전을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한 얘기예요. 누가 전략을 짰는지 일요일 아침 9시에 명동에 가서 선전전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정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중국 사람 안 받아. 피켓 아무리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정말. 그 명동은 이미 그렇죠.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미 4조 원대의 매출을 올릴 2조 수 원. 있는 네. 2조 원, 2조 네. 원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호텔 롯데 매출의
80% 가까이를 이 면세점에서 지금 올리고 있고 롯데 측면에서는 이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요. 사활이 걸렸네요. 호텔 롯데가 또 사실상 국내 롯데그룹의 또 지주회사격인 되게 머리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호텔 롯데가 망하면 큰일 납니다. 롯데그룹 자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면세점 사업은 반드시 이번에 따야 되는 그 롯데그룹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거기 가가지고 네. 어제 뭐 그 상생선언 2020 이건 걸 발표를 합니다. 네. 선포식이 5년 동안 사회공헌 분야에 1,500억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것도 참 그동안은 얼마 냈어요? 그동안은 별로 안 냈나 봐요. 안 냈죠. 꼭 특허 앞에 두고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5년 동안에 1,500억이면 1년에 300억이거든요. 네. 1년에 300억씩 5년 동안 1,500억이 난다는데 아니 1년 매출 2조 원 나오는 회사에서 네. 300억 사회공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전 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절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반까지는 좀 무리한가? 근데 정말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게 네. 이 면세 사업권, 특히 시내 면세점 사업권 이것은 우리가 잘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익도 엄청나고요. 네. 근데 이 면세점 사업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왜 근데 꼭 롯데만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롯데도 하고 있고요. 네. 신세계도 신라 호텔도 있고요. 그쪽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한화도 하나도 이번에 하고. 받게 됐죠. 네. 동화도 들어와 있고. 네. 근데 이게 특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과도하죠. 그러네요. 이 시내 면세점 특혜 이 문제는 그 국회에서도 항상 논쟁이 됐었고요. 이번에 특히 더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면세 사업권을 이제 정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관세청에서 이 사업권을 주는데 네. 이 사업권 수수료가 매출의 0.05%입니다. 더 걷어야 되겠다. 그렇죠. 세금을 이렇게 내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2조 원대의 매출을 한 그 작은 그 매장에서 네. 2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데 매출의 0.05%밖에 안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매출 막 수천억 몇 조 올려도 네.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몇억 몇십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논하는 장사죠. 진짜 그러니까 땅치고 헤어. 너무 수수료가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홍종학 의원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표한 의원이죠. 표 의원이죠. 홍종학 의원이 네. 관세법 개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이런 그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 올려야 돼. 100배. 100배 올려라. 그래서 매출이 5%. 네. 이 관세법 개정을 냈어요. 네. 홍종학 의원께서. 예.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과시킬지 왜냐하면 이게 또 엄청난 또 로비를 하겠죠.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들을 맞습니다. 대상으로 롯데가 얼마나 또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100배 해봐야 5%밖에 안 되잖아요. 5%밖에 안 되죠. 0.05% 100배. 예. 100배라면 되게 클 것 같지만 0.05%의 100배니까 5%밖에 안 되죠. 솔직히 5%도 예. 이게 대기업 상대로 하는 거니까 네. 매출 5% 그렇게 뭐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글쎄요. 우리도 백화점 가면 5% 할인권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5%를 내라고 그래야지. 일단 5%는 각자 띄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이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 아니 가뜩이나 지금 정부 재정이 굉장히 위기에 있고 정부 재정 부족해서 복지 정책 못 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이런 데서 세금을 안 걷고 뭐 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렇죠. 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이게 특혜가 도처에 있지만 특히 이런 기업 특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손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야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얘기는 들을수록 재밌어요. 글로벌. 글로벌. SDJ. 진짜 이름 좀 촌스럽게 짓지 네, 말았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 형제지간에 부모들이 늘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싸우지 말아라. 근데 맨날 싸워. 그러니까 참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워요.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좀 안 싸우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이렇게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네,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